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우연히 지인의 추천으로 이곳을 알게 돼 요즘 열심히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기막힌 일을 겪으시고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특히나 제 자식뻘 되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 힘든 일을 겪고도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연들을 들을 때면 저도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같이 힘을 내고 싶어집니다. 저도 쉽지는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나만 힘들게 산 건 아니니 그 세월 그 고통을 이제 와서 이야기해서 뭐 하겠냐마는 제 인생이 쉬웠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지라도 멀쩡하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30여 년 가까운 세월을 한쪽 팔이 없는 채로 살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제 아들을 살릴 수 있었으니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늘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기에 저는 아들을 살렸겠죠. 물론 그 탓에 아들에게 늘 변변치 못한 부모가 된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죄 많은 부모였습니다. 가난한 처지에 자식을 낳아 해준 것 하나 없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시골 토박이의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이었고 비슷한 처지인 저희 두 사람은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하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식구 먹고 살기 위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열심히 살던 소시민이었죠. 얼마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어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아등바등이었어요. 그래도 서로가 있으니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런 남편이 저희 아들이 겨우 5살일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원인도 모르는 심장마비였죠. 새벽 일찍 일어나 혼자 밥 매러 갔던 남편이 그렇게 주검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과부 신세가 되어 혼자 아들을 책임지게 된 저는 그때 거의 넋이 나가 있었어요. 아이 챙기던 나 때문에 혼자 일을 나갔던 남편이 집을 지척에 두고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그때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슬픔에 빠져서 마냥 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게 일을 했어야 했던 만큼 저도 홀로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슬퍼할 겨를 없이 밭을 매야 했죠.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 해를 한번 쳐다볼 새도 없이 힘들었지만 그때는 불평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한 해 농사 망하면 이듬해는 굶어야 하니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자식은 잘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먹고 살기에만 정신이 팔렸던 건지 겨우 5살 난 자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애를 혼자 집에 두고 새벽같이 일을 하곤 했었는데 그 나이 애가 어떻게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애가 엄마를 찾겠다고 밭으로 쫓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때 저는 남편 대신 농기계를 써보겠다고 낑낑거리고 있었고 어디서 애소리가 나기에 달려가 봤더니 아이가 위험한 농기계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놀란 제가 아들을 치우다가 손이 끌려 들어갔고 그 길로 병원으로 실려갔던 저는 결국 한쪽 팔을 잘라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 목숨은 살렸더군요. 팔 한쪽 자르는 수술을 하고서도 내 아들이 생채기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에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꼴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남편 없이 혼자 농사일도 제대로 못해서 팔까지 잃고 이 지경이 됐는데 한쪽 팔이 없으니 이제는 농사도 못 지을 거고 앞으로 어쩌면 좋겠나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아이를 계속 시골에서 키우기가 무서웠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혼자 아이를 챙겨야 할 텐데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다른 위험에 처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죠. 결국 저는 아들을 데리고 상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고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도시로 나가면 어떻게든 돈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의수를 달기 위해서라도 큰 도시로 나가야 했기에 저는 무작정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향하게 됐습니다. 있던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서울 외곽 제일 싼 동네에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 정도 돈이면 번듯한 집도 구하고 먹고 살 걱정은 없을 줄 알았더니 겨우 방 하나 부엌 하나 단칸방 신세였죠. 그래도 지낼 곳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던 저는 그 후로 먹고 살기 위해 별별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데도 사장님들 모두 제 꼴을 보고 일을 써주지 않으시더군요.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는 계속된 외면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혼자라면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먹여 살려야 할 아들이 있어서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저는 어렵게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한 일들은 거의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꺼려하는 굳은 일들이었어요. 남들이 절대 못하겠다 해야만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찾아오는 거였죠. 그래도 저는 그마저 감사했습니다. 그나마 서울에 오니까 이런 기회라도 주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든 늘 감사하게 했습니다. 남의 오물을 치우는 일도,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일도, 제 남은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보는 거였죠. 그렇게 살았더니 그래도 아들 데리고 살아지더군요. 너무 힘든 일들만 하다 보니 매일 출퇴근은 정말 하기 싫을 만큼 끔찍했지만 그렇게 해야만 아들을 키울 수 있기에 저는 불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아들은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만점짜리 시험지를 받아왔어요. 엄마, 나 시험에서 오늘 100점 맞았어. 반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100점을 맞출 수가 있었어? 학교 공부 어렵지 않았어? 사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면서 한글이며 산수며 선행학습도 다 하고 온 것에 비해서 유치원 한번 가본 적 없던 저희 아이는 학교 들어가서나 한글을 떼었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혼자 뒤처지면 어쩌나 걱정했더니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제치고 반에서 유일하게 만점 시험지를 받아왔나 궁금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이 자신의 비밀을 살짝 얘기하는 거였죠. 제가 일을 나가서 집에 없는 사이에 노는 대신 혼자 공부를 한다고 말이죠. 사실 나 매일 집에서 혼자 공부해. 만화도 보고 싶지만 조금만 보고 다시 공부해.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친구들은 학습지도 하고 학원도 다니는데 나도 뒤처지면 안 되잖아.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그럼 엄마 혼자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엄만 행복해지겠지? 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고마운데도 이상하게 저는 슬프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아이에게 해준 게 없으면 그 어린애가 벌써부터 철이 들어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제 팔이 다친 걸 자기 탓이라 생각하는 아들이 빨리 철드는 게 저는 싫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밝고 건강하기만 바랬어요. 물론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고 부자 되면 좋지만 해준 것도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바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과 달리 아이는 그 후로도 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혼자 교육방송 보며 공부를 하더라고요.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하는 형편이 미안한데도 자기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며 불평 한번 하지 않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아들은 언젠가부터 의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도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좋은 의사가 돼서 엄마 팔을 고쳐주겠다며 말이죠. 내가 언젠가 엄마한테 나무 팔 대신 진짜 팔 달아줄게.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꼭 죄송한 마음 갚을 거야. 그때까지만 고생하세요, 엄마.
그리고 그랬던 아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 의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대도 집에 돈이 있어야 간다던데 우리 아들은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맘 같아서는 한 팔로라도 내 아들 업고 뛰어다니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동안 내가 가난하고 외팔이라며 비웃던 사람들도 우리 아들이 의대를 들어간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저를 비웃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식 잘 가르쳐서 아들 의대 보낸 대단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네요. 아들의 의대 합격이 그렇게나 대단한 일인 줄은 저도 그때 가서야 알았죠. 저야 해준 게 없으니 그런 말을 듣는 게 괜히 부끄럽고 죄스러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니 기분이 좋더군요. 그 후로도 아들은 그 힘들다는 의대 공부를 견뎌내고 인턴 레지던트를 지내며 곧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아들이 힘든 공부하면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저는 아들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집 부모들은 의대 간 아들들한테 차도 뽑아주고 개원도 해준다 그러던데 가진 것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더군요. 의사가 돼도 여전히 혼자 고생을 해야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제발 결혼이라도 잘 하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아들 덕 볼 생각 없으니 아들이 가정 꾸려 행복하기만을 바랬죠. 그랬던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며 아가씨를 소개했습니다. 결혼할 아가씨가 아들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는 말에 저는 더 마음에 들었죠. 보통 의사 자식 둔 부모들은 같은 의사나 돈 많은 부잣집 며느리 원한다 그러지만 저는 그런 욕심이나 생각도 없었고 그냥 서로 힘든 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동료를 만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매일 병원 일에 시달리느라 쉬는 날도 제대로 없이 고생하는 아이를 보며 돈 잘 버는 의사의 화려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고생을 잘 이해하고 걱정하는 아가씨를 만났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아들이 다니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게 된 저는 두 사람이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애초에 아들이 누구를 데려와도 반대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 아가씨가 착하고 참해 보이는 모습이 저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한쪽 팔이 없는 걸 보고도 얼굴 표정 하나 구기지 않고 제 손을 붙드는 아이가 예뻐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 준표씨 기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딸 노릇까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친딸처럼 잘할게요, 어머니. 진짜 딸은 될 수 없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에도 이런 아가씨가 있구나 싶어서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게 된 며느리는 제 생각과 좀 다른 듯 했어요. 예비 며느리를 만나고 얼마 뒤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해줄 것이 있어서 아들이 일하는 병원에 들리게 됐는데 나를 기다리던 아들이 급하게 응급수술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수술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계속 기다릴 수도 없어서 병원에 물건만 맡겨두고 돌아가야 했죠. 순간 예비 며느리도 그 병원에서 일한다는 생각에 온 김에 그 아이라도 보고 가고 싶었지만 벌써부터 시어머니 노릇한다 생각할까봐 금세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돌아 나오는 순간 예비 며느리가 동료들과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병원 로비에서 그 아이를 딱 마주친 저는 반가움에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 밥은 먹었니? 못 보고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우연이라도 만나 너무 반가웠거든요. 벌써 점심시간이 다 돼서 밥이나 안 먹었으면 사줄까 싶어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기대와 달리 돌아오는 건 냉담한 외면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를 보지 못한 것처럼 저를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분명 저와 눈이 마주치고 당황하는 것을 봤는데도 그 아이가 저를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 애가 왜 그럴지는 저도 알만했어요. 저도 급하게 나온다고 예쁜 차림도 아니었고 그 애도 다른 동료들과 있는 와중에
한쪽 팔에 의수를 달고 있는 시어머니를 소개하기 어려웠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며느리 될 애가 그런다는 게 순간 속이 상했지만 저는 그 애를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하는 입장에서 그 애도 내가 부담스러울 만할 텐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애를 두고 내가 괜히 주책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아들에게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아서 애들을 싸우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예비 며느리도 실수였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얼마가 지나서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됐고 걱정과 긴장에 전날 밤에도 잠 한숨 자지 못한 저는 아들이 걱정할까 싶어 초조한 기색을 숨기며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몇 안 되는 대소사이기 때문에 긴장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 결혼을 시키려니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야 어디 내놔도 부족한 것 없는 잘난 청년이지만 저는 그런 아들 옆에 자신있게 서기 부끄러운 부모였으니 말입니다. 내가 사지라도 멀쩡했다면 이런 걱정이 덜했을지 몰라도 저는 한여름에도 괜시리 긴 소매 옷을 고르며 애써 잘려나간 제 팔을 덮어야 했습니다. 이야, 우리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 오랜만에 화장하니까 너무 예쁜데? 평소에도 이렇게 좀 하고 다니시지. 아유, 예쁘기는 뭐가 예뻐. 다 늙어서 이것저것 발라야 겨우 봐줄만 하지. 혜윤이 보면 어머님도 참 고우실 것 같던데 내가 너무 기가 죽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내가 우리 아들 면을 세워주지를 못해서 어떡하지? 엄마 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데 뭘. 지금도 충분히 예뻐. 그나저나 그 집에서 엄마 사정 아시는 거 맞지? 괜히 내 팔 보고 놀라실까봐 걱정이 되네. 그럼 당연히 알고 계시지. 그런 분들은 아니셔. 그쪽에서도 나 반겨주시고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 엄마가 무슨 꼴이던 늘 멋있고 예쁘다고 해주는 제 아들이니 그 말에 객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쪽 집안에서도 제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 큰 걱정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야 애들 결혼한다고 해도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고 결혼 후에도 또 바라는 게 없으니 그쪽 집안에서도 저희 아들 하나 보고 결혼시키시는 거겠죠.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수십 년 자식을 키우면서 늘 자식 앞에서 초라해지는 제 모습은 어쩔 수가 없는 듯 했습니다. 내가 당당해야 할 텐데 저는 늘 남들 앞에서 작아지기만 했거든요. 그래도 든든한 우리 아들 덕분에 한시름 놓으며 상견례 자리로 나가게 됐죠.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저는 가방 속에 숨겨둔 청심환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 위해서라도 떨지 않고 당당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청심환을 꼭꼭 씹어 넘겼죠.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사돈내외를 마주하게 된 저는 금세 다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공무원 하시면서 부족함 없이 가장 노릇하셨던 바깥사돈과 그런 남편 덕분에 고생 한 번 없이 집에서 살림하셨다는 안사돈은 한눈에 보기에도 저와 처지가 많이 달라 보였거든요. 서울 토박이라 그런지 다들 고생은 모르고 살았을 듯 모습에 평소와 달리 꾸며서 억지로 남의 옷 끼워 입은 것처럼 어색한 제 차림과 달리 그쪽 사돈 내외는 비싸 보이는 차림이 일상인 것처럼 잘 어울려 보였어요. 명품 같은 거 볼 줄 모르는 저도 알만한 가방까지 챙겨 드시는 걸 보니 대충 그 집 사정을 알만 하더군요.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고 해도 다들 그 정도 여유는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에 반면 저는 제 돈 주고는 장바구니 하나 사기 아까워해서 그런 자리에 들고 갈 만한 가방이라고는 아들이 오래전 선물한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아낀다고 몇 번 들지도 않고 장롱에 넣어뒀던 거였죠. 그 가방이 오래돼서 특이해 보여서 그런지 자리에 앉자마자 안사돈이 제 가방에 대해 묻더라고요. 어머, 근데 사돈께서 드신 가방은 어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브랜드 같은데 의사 아들 두신 어머니는 뭘 들고 다니나 궁금해서요.
아, 이거요? 이거 예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첫 과외비 받고 백화점에서 사다 준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브랜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들이 사다 준 거라 명품은 아니어도 저한테는 소중한 거죠. 사실 제가 들만한 가방이 이거 하나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맞아요. 자식 선물이 최고죠. 저는 안 싸더니 하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그게 비꼬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나한테는 아들이 선물한 그 가방이 몇 천만 원짜리 가방보다 귀한 것이었으니까요. 자식 가진 부모들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예비 며느리가 제 아들더러 하는 소리에 그게 좋은 말 뜻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표 씨는 그동안 어머님 명품 하나 안 사드리고 뭐 했어? 어머니 괜히 민망하시겠다.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제가 명품백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 혜연이 네가 사돈께 하나 해드려. 아유, 그 사돈은 이런 며느리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저야 명품 같은 게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명품 귀하게 들고 다닐 손도 없으니 그런 것 한번 욕심낼 생각도 못 해봤지만 아무래도 남들에게는 이 정도 나이에 명품 가방 하나 없는 것이 우스운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웃음거리가 된 것보다는 의사 아들이 나 때문에 그런 소리 듣게 된 게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어쩌다 어미한테 인색한 사람이 됐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지인들한테 빌려서라도 아들 체면을 살려줄 것을 그랬구나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식사는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예비 며느리가 예약한 그 식당이 퓨전 한식인지 뭔지 먹기가 불편해서 좀 곤란스러웠어요. 한식당이라고 하기에 젓가락질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안심했는데 거기는 코스별로 요리가 나오면서 양식당처럼 나이프를 쓰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양식기는 양쪽 손을 다 써야 하다 보니 저한테는 불편해서 밖에서는 먹지를 않는데 하필이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당황스럽다 싶었죠. 양식기가 나온 걸 보고 저희 아들이 저 대신 접시를 가져가서 일일이 잘라줬는데 그게 아들에게는 고맙지만 사돈 보이게는 참 민망스럽더라고요. 엄마, 제가 썰어 드릴게요. 이거 제가 먼저 썰어 뒀으니까 포크로 드세요. 이건 제가 잘라서 먹을게요. 그래, 고맙다, 준표야. 다들 먹기 바쁜데 저는 아들한테 도움받고 아들은 저 대신 제 식사 챙기느라 자기 입으로는 뭘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 정말 미안해 죽겠는 겁니다. 어머, 사돈이 칼질을 못 하시는구나. 세상에. 그렇게 사돈이 한쪽 손이 불편하신 걸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아유, 저희 혜연이가 식당을 잘못 잡았나 봅니다. 얘가 시어머니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다 그러더니 그저 맘만 있는데 고르다가 이렇게 돼버렸나 봐요. 죄송해서 어떡하죠, 사돈?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원래는 저도 한 손으로 잘 먹는데 오늘은 사돈이랑 며느리 앞이라 제가 지저분하게 하기가 그래서요. 저야말로 죄송하네요. 그래도 음식은 참 맛있습니다. 새아가가 식당을 참 잘 고른 것 같네요. 덕분에 제가 이런 것도 먹어보고 고맙다, 아가. 잘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미리 잘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한식당인 것만 보고 예약했더니 이런 일이 있네요. 괜히 준표씨까지 고생하게 해서 어떡해. 준표씨 미안해. 아니야. 뭐 설마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신경 쓸게. 아까부터 아들의 표정이 조금은 굳어있는 것을 봤던 저는 아들이 혹시 예비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라도 할까 걱정이었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 때문에 괜히 둘이 싸우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괜히 속상할 아들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 애도 설마 알고 그랬을까 싶었어요. 아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데.
준표 너도 세아가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괜히 세아가 마음 불편하게. 우리 김서방이 어머님 때문에 속상했구나. 김서방, 내가 혜연이 대신 사과할 테니 마음 풀게. 얘가 의욕만 앞서서 그래. 그래도 나쁜 의도는 아니니 이해하게. 그럼요. 저도 혜연이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평소에는 혜연이가 센스 있어서 알아서 신경 써줄 거라 생각했는데 미리 체크 못한 제 탓이겠죠. 그래, 뭐 김서방이야 워낙 뭐든 잘하니 실수도 없지만 우리 애는 좀 덤벙대고 그러잖아. 안 그래도 저는 김서방 볼 때마다 참 부러웠어요. 아니 사돈께서는 어떻게 저렇게나 아드님을 잘 키우셨습니까?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남편도 없이 혼자 자식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우셨을 텐데 그 장학금까지 받으시면서 의대 나온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얘 간호대 보내놓고도 얘가 매일 밤새는 거 보면서 같이 고생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저야 뭐 한 게 있나요? 그냥 애가 혼자 알아서 잘 해준 거죠. 안사돈 말씀대로 저는 돈 벌어서 먹고 살기만 바빴지 애 공부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오죽하면 한글도 못 가르쳤는데요. 근데 우리 준표가 어려서부터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그 소리를 맨날 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돼서 제 팔 고쳐주겠다고 그러더니 정말 자기 혼자 힘으로 의대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 노력한 아들 덕분에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게 됐네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하긴 뭐 시킨다고 애들이 다 하나요. 저도 애 하나 키우는 게 힘들어서 둘째 생각은 접었는데 그 김서방 같은 자식 낳을 수 있었으면 낳았을 거예요. 상견례를 치르는 내내 이상하게 제 눈을 피하며 저를 불편해 하시는 듯 했던 안사돈이 그래도 제 아들만큼은 칭찬해 주시는 걸 보니 참 감사했습니다. 저한테야 당연히 잘난 아들이었지만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니 안심이었죠. 더군다나 사위사랑은 장모라고들 하던데 집에서 변변히 해줄 것은 없지만 자기 능력으로 장가가는 아들이 처갓집에 잘 보이면 좋은 거니까요. 괜히 나 때문에 내 아들까지 같이 무시당할까 걱정하던 저는 저희 아들을 무척이나 좋아하시고 아껴주시는 듯한 사돈을 보며 염려됐던 마음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 물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의수 말이에요. 그 상당히 오래 쓰신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아 이거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10년 됐을 거예요. 이것도 저희 아들이 돈 벌어서 해준 거거든요. 그 전에는 나무로 깎아서 만든 의수를 썼었는데 무겁기만 하고 별 구실은 못했죠. 그 사이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가볍고 좋은 게 생겼더라고요. 물론 자식이 번 돈으로 너무 비싼 건 못하겠다 싶어서 적당한 걸로 했지만 이게 쓰다 보니 참 좋아요. 가볍고 부드럽고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껏 잘 쓰고 있네요. 어머, 10년이면 너무 오래 쓰신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썼나요? 의수야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쓰는 거라서 뭐 딱히 바꿔야 할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는 이게 제 몸 같아서 편해서 말이에요.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준표가 바꿔준다 그랬는데 제가 됐다 그랬어요. 아직 멀쩡하기도 하고 다른 건 새 거라 그런지 영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딱이에요. 의사 아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바꿔준다고 하실 때 바꾸시지. 차라리 이참에 하나 새로 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해드릴까요? 아유 괜찮아요.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애들 혼수라도 하나 더 하는 게 낫죠.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눈치가 참 없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안사돈이 제 의수를 가지고 오래됐다 바꿔라 하는 게 제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예물이니 예단이니 다들 하니까 제가 명품 바랄 사람 같지는 않으니 의수라도 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었던지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아니, 바꾸라면 좀 바꾸시지. 결혼식에 하객들 보는 눈도 있는데. 아우, 더러워서 진짜. 눈치 없는 저를 나무라듯 안 싸더니 본심을 얘기했는데 순간 자기도 본의 아니게 튀어나온 건지 수습을 하더군요. 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러워요? 어머, 죄송해요. 그런 말은 아니었는데, 제 말은, 이제 애들 결혼식에 손님도 많이 오시니까 새 걸로 하면 좋지 않으시겠냐 하는 거였어요. 아이, 그럼요. 이 사람이 나쁜 말로 한 건 아닐 겁니다. 실수는 이해해 주십시오. 어머니, 화나신 건 아니시죠? 저희 엄마는 어머니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새로 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세요. 새로 하세요. 저도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바깥사돈의 며느리까지 자기 엄마를 감싸보려 했지만 이미 저와 아들이 그 말을 들어버려 별 소용이 없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도 내지 못했지만 제 아들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네요.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저희 엄마 저 때문에 한쪽 팔 잃으신 거고 고생하면서 저 키우셨는데 그런 분한테 지금 다들 뭐 하는 짓이에요? 나는 의사라는 이유로 벌써부터 사위처럼 대하면서 그런 저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한테는 다들 할 짓입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어도 아픈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준표씨, 지금 우리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엄마가 실수라고 했잖아. 근데 왜 화를 내고 있어? 너는 내가 니네 부모한테 그러면 화가 안 나겠어?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너 솔직히 말해봐. 식당 예약할 때 우리 엄마 한 번이라도 신경 썼어? 아니지? 그건 내가 실수했다고 했잖아. 네가 우리 엄마를 존중했으면 이런 실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너 여기 처음도 아니잖아. 나도 처음엔 설마 했는데 나오는 메뉴 보니까 네가 전에 사진 보여준 게 기억이 나더라. 전에 병원 간호사팀 회식 여기서 한 거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고 그랬어? 직접 와서 이런 데인 거 알고도 예약했으면 고의 아니야? 그러고도 네가 진짜 미안해하지 않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말만 미안하다 실실거리면 끝인 줄 알아? 김서방, 내가 미안하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니까. 지금 당신이 딸 대신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똑같아요. 명품 가방이니 뭐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 앞에 두고 면박을 줘도 유분수지. 이제는 하다하다 남의 의수까지 참견을 합니까? 뭐 더러워요? 더럽다면 당신 손이 더 더럽겠지. 당신들은 가족될 사람보다 하객으로 올 사람들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뭐 잘난 게 있다고 감히 우리 집을 무시해? 나도 당신들이랑 같은 사람 되고 싶지는 않지만 똑같이 대우해 주자면 내가 뭐 아쉽다고 간호사랑 결혼을 합니까? 어허이, 자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다들 미안하다고 하는데 적당히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우리 식구가 잘못한 것도 맞고 자네 화난 건 알겠으니 그쯤하게. 어쨌거나 앞으로 결혼해서 가족 될 사이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얼굴 붉혀야 되겠어? 아니요, 장인어른. 이제 와서 굳이 말리실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이라 융통성이 없으신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쪽 식구들이랑 가족이 됩니까? 저 이 결혼 안 할 겁니다. 나야말로 아쉬운 것 없는 사람이고 사람 앞에 두고 천박하게 그딴 소리 하는 당신들이랑 이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밥상을 뒤엎어버리며 파혼을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테이블이 엎어지며 그 집 식구들 쪽으로 음식이 쏟아졌고 그 사람들은 비싼 옷 위에 음식들이 잔뜩 묻어 지저분한 꼴이 됐죠. 자, 이제 누가 더 더럽죠? 더러운 건 씻고 지우면 그만이지만 당신들처럼 속이 더럽고 천박한 건 고치지도 못해요. 뭐 당신들이야
우리 엄마 의수 보고 더럽다고 하니 피차 일반일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오해윤, 우리 완전히 끝이니까 너도 앞으로 병원에서든 어디든 나 아는 척할 생각하지 마. 아들이 그렇게까지 했으니 그건 완전히 파혼을 하겠다는 말이었겠죠. 그 와중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들 손에 붙잡혀 상견례장을 떠나온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역시 제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쉽게 입을 떼지 못했죠. 결국 서로 입을 열지 못하고 차를 타고 집까지 가게 됐습니다. 조용히 정막만 가득한 차 안에서 문득 옷소매로 가린 제 의수를 바라보게 된 저는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 때문에, 못난 내 처지 때문에 내 아들까지 무시를 당하고 안 해도 될 파혼을 했구나 싶었는데 내 아들이 선물해준 의수를 찬 손을 가린 저를 보자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처지를, 내 의수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으니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를 무시할 여지를 줬구나 싶었죠. 우리 아들은 자기가 힘들게 번 돈으로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의수를 맞춰줬을 텐데 나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르고 스스로를 비관했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충격을 받게 됐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아들에게 파혼을 물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의 처지 가지고 비웃고 무시하는 집안이랑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맞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에는 나 하나 무시당해도 내 아들은 잘난 의사니 나랑은 상관없이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아이에게 유일한 부모인 제가 무시를 당하는 게 내 아들을 같이 무시하는 일이라 생각하니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자랑이 되고 명예가 돼야 내 자식의 앞날도 빛날 거라는 생각을 너무 늦게 하게 됐네요. 그래, 잘했다. 준표 네가 아까 했던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어디 그것들이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나도 그런 사람들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구나. 이제는 네가 다시 그 애랑 결혼하겠다고 해도 말릴 참이다. 내가 뭐하러? 네가 뭔 잘못을 했다고? 너는 오늘 엄마와 너의 명예를 지킨 거야. 엄마도 네가 오늘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당당해야 자식이 당당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는 그걸 이제야 알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나도 자식 앞에서 당당해져야지. 아들은 제가 결혼을 다시 하라고 할 줄 알았는지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저였다면 제가 먼저 그 집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원래 저를 낮추고 제 아들을 높이던 어미였으니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늘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기 어미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결혼까지 포기하는 아들에게 저도 뒤지지 않고 싶었고 아들의 그런 결정을 제가 함부로 무시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제 응원에 힘입어 확실히 파혼을 결정했죠. 그런데 며칠 뒤 어떻게 알았는지 기대하지 않던 손님들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바로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이었죠. 예비 며느리 만날 때도 못난 집구석 보여주기 싫어서 밖에서 만났더니 아들이 알려줬을 리도 없는데 어떻게 주소를 알아서는 연락도 없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사돈, 저희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발 문 열고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정말 이대로 애들 결혼 엎으실 생각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저희끼리 얘기를 해보고 김서방 마음 돌리시죠. 그게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소리까지 듣고 더 이상 기분 나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 아들 마음 돌리겠다며 나를 찾아온 그 모녀가 참 기가 막혔죠. 저는 그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앞에 세워뒀습니다.
애초에 드릴 생각도 없었지만 긴 얘기를 할 것도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겁니까?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준표 씨 여자친구인데 집 주소도 모르면 되나요? 어머니, 저랑 엄마가 직접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그날은 저도 당황해서 말을 못했지만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네가 날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그동안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겠다. 근데 내가 팔이 없는 거지 눈이 없고 입이 없는 게 아니거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서 안 했을 거라 생각하니? 나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잡을 줄 몰라서 안 잡았겠냔 말이야. 네가 그때 병원에서 나 봐놓고 피하는 거 내가 몰라서 말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 파혼까지 결정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너를 귀여워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니? 그쪽도 의사 사위 보고 싶은 욕심은 알겠는데 이미 다 늦었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은 없겠네요. 사돈, 다 제 탓입니다. 얘가 뭘 알고 그랬겠나요? 그저 외동딸로 오냐오냐 키운 제 탓이죠. 그동안 고생 한번 모르고 자라서 남 생각할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나쁜 애는 아니니까 가르치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미 주변에 결혼한다고 말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파혼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김서방 마음 좀 돌려주세요. 글쎄요. 왜 아직도 저를 사돈으로 부르시고 제 아들을 김서방이라 부르시는진 모르겠지만 지금도 남들 볼낯이 더 중요한 거 보니 앞으로도 저희가 서로 사돈 소리를 할 일은 없겠네요. 저는 그 말만 하고 현관문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아들과 달리 저를 만만하게 보고 아들 마음 좀 돌려달라고 찾아왔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줄은 그 사람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당황을 했는지 말도 못하고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싶었던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집에까지 찾아왔다고? 걔가 어떻게 알고 집으로 찾아와? 나는 우리 집 주소 알려준 적 한 번도 없는데? 하지만 아들 역시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의 진실은 얼마 뒤 밝혀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그 애가 아들 몰래 직원 인적사항을 뒤져서 주소를 찾아냈던 겁니다. 인사과 지인에게 살짝 부탁해서 말이죠. 개인정보가 빼돌려졌다며 병원을 뒤져 난리를 친 아들 덕분에 그 아이를 도와준 지인의 실토로 밝혀지게 됐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빼내가려고 했는지 병원 측에서도 그 일을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건지 징계를 내리겠다고 알려왔고 저는 얼마 뒤 그 애가 자진해서 병원을 퇴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로 징계를 받기가 가혹하다 싶었는지 아니면 파혼한 사이에 스토킹까지 했다는 소문이 붙어 창피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직접 나서기 전에 자기 발로 나가줬네요. 가뜩이나 둘이 계속 같은 병원을 다녀야 할지 불편해하던 아들이었는데 저희에게는 잘된 일이었죠. 그 후로도 아들은 계속 병원 일을 바쁘게 다니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저도 자식 결혼은 뒤로 미뤘다 생각하며 제 할 일을 하며 살아갔죠. 다만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제 태도일 겁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남들 앞에서 조금은 당당해질 수 있었거든요. 이전까지는 내가 낮춰야 내 아들이 높아진다 생각했고 그게 내 아들을 지키는 거라 생각해서 늘 낮추고 살았던 저였는데 그런 저 때문에 아들이 되려 저를 지키게 됐다고 생각하니 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참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싶어 그렇게 살았던 건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누가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기라도 하면 참고 있지 않고 가서 따져 묻곤 합니다. 이러다가 쌈닭이라도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지만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 그러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제 속을 긁는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얼마 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파혼을 하고 2년간 솔로로 지내던 아들이 어느 날 연애를 하더니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거든요. 환자로 찾아와서 만나게 된 아가씨라는데 부모님 두 분 다 교직에 계시고 자기도 교사 일을 하고 있는 교육자 집안입니다. 이번에도 혹시나 별꼴을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염려와 달리 예비 며느리가 너무나 착하고 고운 아이더라고요. 그런 따님을 키워내신 사돈들께서도 얼마나 참된 교육자이신지 모릅니다. 제가 부족한 몸으로 자식 키워낸 걸 아시고는 저더러 훌륭한 어머니상을 받아야 한다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 면전에 더럽다는 말이나 하는 사람들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분들이시죠. 며느리들 아이도 똑똑하고 똑부러져서 아들의 결혼 준비도 전혀 걱정할 것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봄에 시골일 예정인데 요즘도 새아가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자꾸 좋은 것들을 해주네요. 벌써부터 저를 시어머니처럼 챙기는 며느리 덕분에 저는 요즘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늘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